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의 진행을 맡은 봉한나입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은 시민 참여 정책 플랫폼 다시 만드는 세상과 뉴스토마토가 함께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2030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솔직한 생각들을 같이 이제 발신하고 좀 얘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매주 화요일이랑 금요일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다음 5월부터는 이제 수, 금, 일 3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금요일 찾아뵐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바로 이제 프로그램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그 시청자분들의 나라 걱정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사실 저희 그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저만 보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댓글을 몇 개 캡처해 왔는데요. 저희 저번 방송이 전세 사기와 관련된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세 사기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아픔들이잖아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댓글 보시면은 이 전세 사기를 한 사람들은 일단 강력 처벌하고 전 재산을 추적해서 몰수해서라도 피해자한테 돌려줘야지. 이거 처벌이 약하고 법과 제도가 약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저 정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에서 이런 그 전세 사기, 스토킹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양형이 진짜 낮잖아요. 이 양형에 대한 문제도 한번 달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댓글 보여주시면 저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단체는 자금 여력이 있고 정보력이 있습니다. 정보력이 없는 세입자는 구조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우선권은 확정기일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저 말씀도 진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일반적인 그 남들과 똑같은 과정으로 집을 구했는데 사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확정기일이라는 특약을 우리가 계약할 때 막 넣기도 하고 개인이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꾸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구조마다 그 세입자나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규칙들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주거를 찾고 임차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찝어가지고 주거에 대한 얘기도 더 깊게 들어가보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다음 댓글 보여주시면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거보호 국가의 의무입니다. 너무 정답적 말씀이시죠. 다음 또 보여주시면 국가 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수십 년 전부터 전세 사기가 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은 뒷전이다. 허그가 전세 사기를 어느 정도 커버해 주기는 하는데 집주인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전세 사기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두드러졌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 구조 자체가 집을 구하는 구조 자체가 구멍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큰 규모로 사기를 친 경우가 처음이어서 이렇게 발생한 거지 과거부터 있었다. 그래서 저 드는 생각은 과거에 이런 일이 당하셨던 분들은 이런 게 이제 막 화두도 안 됐었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걱정에 저도 공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면 진짜 너무 작은데요. 국가에서 잘못한 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든 공무원은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정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전반에 연결돼 있는 분들이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또 공무원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등기부 등본을 발행하는 이 법원에서 이거 신뢰성을 주지 않고 그냥 등기부 등본에 그렇게 써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도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어서 가짜 정보가 돼버린다면 사실 국민들이 뭘 믿고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하겠어요. 정부에서 준 문서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멍구멍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시면 전세 사기 지금이 더 심하다. 또 다음 거 보시면 전세 사기꾼들 강력 처벌해서 돈 회수해야 된다. 다음 거 보시면 전세 사기 당한 화곡동 거주 50대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찌
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실 정도로 그 시청자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아픔들이나 이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우리가 함께 너무 공유해 본 것 같아서 정치권이나 이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같이 목소리 내서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오늘 댓글 보면서 이 사실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안심 전세 앱 하나 내놓은 걸로는 사실 안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전반을 제대로 점검해서 좀 더 이 정말로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걱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본 코너죠. 이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오늘 주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그 연금 중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의 대화는 이 연금과 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막 진짜 이거 뭐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전 세대는 왜 이렇게 많이 받냐? 내가 낸 거는 받을 수도 없다. 우리 애는 아예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왕왕 많은데 이 연금과 연금 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좀 논의를 가져가야 정말로 이 공동체 차원에서 좀 긍정적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분 모셨는데요. 패널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엄피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장홍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홍성님이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께서 장홍성님 긴장 푸시고 괜찮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성님 소개해 주실 때 안 말씀해 주셔서 네. 뮤지엄피가 정치 유튜브 맞나요? 예. 뮤지엄피는 여의도 정치 아니고 여의도 정치 말고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거냐 정책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채널이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랑 날것의 대화를 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고 뭐 정책 중심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책 중심으로 정치를 이제 얘기해 보겠다는. 네. 너무 좋은 유튜브네요. 네. 사실 아까 띄워주셨는데 이 뮤지엄피라는 채널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패널분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새로운 포맷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 걱정하고 이제 궁금하시면은 한번 들어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한번 국민연금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뉴스 보면은 국민연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개혁법 통과됐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봤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홍성님을 이제 모신 이유는 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거 없애야 된다. 나는 안 낸다. 나 이거 싫다. 근데 사실 이런 논의가 정말 우리 사회의 연금에 대한 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지 좀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성님은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모셔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뉴스에 보면은 어이가 없네 뿔난 청년들 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 이런 제목도 있고 또 다른 거 보면은 국회에 몰려온 총학생회장들 고통은 청년에게 이게 개혁? 또 다음 보면은 왜 나만 더 내야 되냐 연금 개혁에 청년 세대 분노 이런 이제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 보시면서 홍성님은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일견 이해는 되는데 이게 좀 오해가 너무 많이 생성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게 컸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막 커지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더 부추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불신하는 거를 더 부추기는. 네, 언론에서도 좀 부추기고 또 이게 뭐 전문가라고들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패널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 잘못된 거다. 그게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몰아가는 게 이거는 좀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의견이 치우쳐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 두둥님께서
긴장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따뜻한 댓글. 알겠습니다. 약간 풀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데요, 좋은데요. 저 할 때부터 네. 긴장.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언론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주장이나 이야기들이 이제 그 연금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사실 연금은 복잡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 제도 자체가 돈 많이 내니까 나빠 이런 식의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문제라서 오늘 같이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홍성님은 어쩌다가 이 연금 논의 과정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뭐 사회정책 그리고 복지국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금을 공부하기도 했고, 근데 연금이 워낙 복잡한 그 주제다 보니까 그때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 이제 제가 뮤지엄피 이제 정책을 다루는 채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금도 다뤘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서 고민도 이어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도 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공론화 작년에 있었던 이제 공론화 과정도 보고 하면서 그 500인의 공론화 네. 과정. 예.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좀 커졌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사실 그 국민연금이라는 것의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알면 알수록 생각이 다양하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내가 얼마 더 내냐, 더 받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좀 이해도 해보고 또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연금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국민연금이 뭐죠? 국민연금 이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죠. 사회보장제도. 네. 사회보장제도라는 거는 뭐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출산, 양육, 실업, 뭐 노령, 장애, 뭐 질병, 뭐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게 이제 다 보장제도인데, 사회보장제도인데. 네, 국민연금은 이제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인 거죠. 국민연금 왜 필요하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쵸.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 소득이 없는 상태로 상당 기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기간을 각자 알아서 대비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인간은 대체로 근시안적인 존재들이에요. 그쵸. 네, 그걸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충분히 잘 준비한 사람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도 오늘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살았거든요. 지금 벌이를 다 쓰는 근시안적 삶을 살고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로 보면 그걸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며, 게다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후에 빈곤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빈곤하면 끝이냐, 이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큰 역할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 노인이 됐을 때의 빈곤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조금 수정하고 싶은 건 단순히 빈곤뿐만 아니라 좀 충분한 소득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인간답게. 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98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 그래서 얼마 안 된 제도죠. 그러네요. 88년이면은 40년이 좀 안 됐네요. 거의 한 세대의 사이클 이제 막 돈 그런 제도네요. 그래서 지금 막 실질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다 이런 비판들을 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제도가 시작돼서 가장 먼저 가입한 사람도 사실은 4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없는 거네요. 정확히 숫자 계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국민연금 40년 납부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40년 납부한 사람이 없네요. 40년은 안 됐으니까. 40년 됐나? 아니에요. 1988년이니까 아직 안 된 거죠. 지금 25년. 안 돼. 그럼 없겠죠. 근데 뭐 당- 이제 크레딧 제도 같은 걸로 뭐 세운 사람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금액 자체를 어쨌든 짧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할 때도 지금 저희는 국민연금을 사실 거의 의무로서 지금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시에도 그럼 모든 국민들이 이걸 가입하고 그랬던 건가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했던 건데 이게 연결돼서 설명드리는 건데, 사회보장제도 특히 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은
강제성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게 그 근시안적 존재여서 이거를 할 수 없는데 이걸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저에게 네. 자유, 그 마치 그 개인연금 같네요. 저에게 개인연금을 가입할 자유를 주었지만 네. 제가 오늘 마라탕을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연금 가입할 수 없듯이. 그렇죠. 아하, 맞네, 네. 맞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강제하는 법적으로 이제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다 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입자 대상이 지금과 같이 넓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뭐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제가 좀 찾아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맨 처음에는 대기업 근로자나 어떤 어떤 일부 집단의 근로자들만 주로 이제 했었던 거네요. 네. 근데 뭐 대기업이었는지 뭐 5인 이상이었는지 뭐 어떤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확실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국민의 그 당시에 맨 처음 할 때는 전체 국민의 한 9%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모든 국민은 아니었고 특정 집단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제도를 이제 출발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도 자체가 이제 매우 제한적이고 좀 약간 전 국민을 포괄하는 어떤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때 1988년 생각해 보면 88 올림픽 때잖아요. 네. 그럼 거의 이제 막 개발 도상국을 이제 탈출해 보려는 네. 어떤 그 희망찬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 시대였으니까 복지 인식도 좀 낮았고 연금이라는 개념도 좀 생소할 때 그때부터 좀 시작됐던 그런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좀 혜택을 많이 좀 키워놨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플러스 그때 당시에 가입하는 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기간이 뭐 4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의 은퇴 시점에 소득 대체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려면 애초에 좀 높게 설정해서 그러니까 70%였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 초창기 보험료율이 얼마였던 거예요? 3%였던 것 같아요. 3%. 그러면 3%를 내고 그럼 소득 대체율은 얼마였던 거예요? 70%에서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료율은 3%를 내고 보장은 70%가 되는 제도로 네. 이제 출발을 했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난하죠, 사람들이. 너무 왜 이딴 많이 식으로 조금 만들었냐. 내고 왜 이렇게 많이 받냐. 네. 예. 이게 말이 되는 제도냐, 어.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아주 그때 그 당시에는 예. 부유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은퇴 시점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했다라는 거를 저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맥락을 알면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아쉬운 건 이걸 나중에 이렇게 소득 대체율도 줄이고 뭐 이렇게 가입자 대상도 이제 확대하고 이런 조치들을 했지만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이렇게 오해가 생기니까. 시작할 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지금이 아니잖아요. 88년도니까 근로자들이 막 수입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아니었고 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장수하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지금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놀라운 지금 만약에 3%를 내고 65세부터 70%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완전 좋죠. 제도가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네. 귀에 지금 자상이 들려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보다 보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받으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이제 내가 내서 이렇게 나도 내봤었다. 3%를 내고 70%를 받아봤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라고 함은 이 사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왜 연금이었어야 됐을까요? 근데 그냥 개인이 그냥 모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너무 이 개인을 믿을 수가 없어서 네. 저축하는 개인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국가가 강제한 그런 성향만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보장제도란 그 제도의 필요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큰 이유였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제 설계하기 나름일 텐데 국민연금이 어떤 그 민간 그 투자 상품보다도 그 개인 입장에서 넌 돈보다 받을 수 있는 돈이
많거든요. 아, 다른 어떤 투자 네. 상품보다.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자 상품이 아닌데 제가 투자 상품이라는 이 투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아, 이게 사회보장 제도인데 네, 네, 이 연금을 네.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기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나중에 은퇴 이후에 그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을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도입을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이 은퇴를 자기 스스로 좀 준비하고 저축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사실 국가가 강제한 측면이 있고 이건 어떤 준비적 차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연금을 자기가 낸 걸 자기가 받아내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마치 예를 들어서 3% 냈으면 사실은 자기가 3% 받아가야 그게 이제 자기가 내고 자기가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3% 내고 70% 받아간다는 말은 이 누군가는 또 많이 내기도 하고 또 네. 누군가는 또 적게 내기도 하면서 네. 이 모인 자원에 대한 자원 재분배적인 어떤 성향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그러니까 사실 복지제도라고 했을 때 복지도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밥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이 현물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네. 인간다운 삶이 또 가능하니까 네. 그런 어떤 그 현금으로서의 좀 어떤 역할, 그 국가가 제공하고 싶은 인간적인 어떤 네. 삶에 대한 어떤 사회 보장으로서의 마지노선 그런 역할들이 좀 연금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나요? 그럼 이제 연금의 좀 구조와 재정 방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연금은 사회 보장 제도고 이 사회 보장을 위해서 과거에는 적은 돈을 내고 많이 받아갔으나 지금은 그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구조는 어떤 거죠? 연금은 그럼 어떻게 내고 또 어떻게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연금은 원래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성숙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장성을 높여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9%, 회사가 9%. 아니죠. 나눠서 반반 나눠서. 반반 나눠서. 그러니까 4.5%를 내고 지금 이제 납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부가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가 방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여하는 돈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험료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으로 바로 연금 수급자한테 그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낸 네. 돈을 어디에 저축해 놨다가 나에게 주는 네. 게 아니라 네. 나는 나대로 내고 네.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그 돈을 가지고 받아가고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일진선으로 돈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네. 구조인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거는 적립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어디 그 기금에 묵혀져 있다가 그게 운용되면서 수익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받는 거다라고 살짝 오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할 만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부가 방식이면 네. 안 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부분 적립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근데 저 정확한 표현은 그냥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많아서 그래서 내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서 적어서. 일시적으로 기금이 쌓여 있는 상태의 부가 방식이다라는 게 정확한 설명인 것 같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예를 들어 내는 사람 50, 받는 사람 50명이 있어서 이게 일치하면은 그대로 다 사라졌을 텐데 네. 이제 연금제도를 이제 시작하니까 받는 사람은 없고 내는 사람만 계속 있다 보니 내는 금액이 많고 그게 이제 쌓여 있다가 이제 지출할 때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는 네. 상태가 이르렀다.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쌓인 거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쌓이려고 해서 쌓인 게 아니라 쌓여 있다 보니 그걸 운용해서 수입을 내고 그게 이제 연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하는 어떤 수입률로 보조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건가 보네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틀린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게 내가 내는 돈을 아주 몇 년 뒤에 국민연금이 잘 운용해서 나에게 주는 돈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네. 사실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열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이 사회보장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될 때부터 지금 현재도 연금은 그냥 소득 계층 간에 그리고 세대 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소득 계층 간에 네. 소득 계층이라고 하면은 그 동시대에 네. 돈을 많이 내는 사람과 네. 돈을 적게 내는 사람 간에 네. 같이 내서 이제 비율대로 나눠가니까 네. 이걸 연대라고 표현하는 거고. 왜냐면 세대 연대 재분배 기능이 있거든요. 재분 기능이 있으니까 세대 연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윗세대의 그 연금을 아랫세대가 그 지급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는 연금 보험료로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연금을 받아가시니까 이것이 이제 세대 연대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저축한 돈을 나중에 투자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연대를 통해서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불만들이 네. 사실은 이 연금이란 제도의 취지와는 좀 약간 이제 벗어난 부분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묵혀둔 돈을 나중에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윗세대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될 거야라는 그 갈취당한다는 그 뉘앙스가 사람들이 열받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연대를 기반으로 이미 굴러가고 있고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열받을 일은 없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싫어라고 하는 논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도둑 맞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화낼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연금이라는 것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이제 사회 보장 제도로서의 이제 존재하는 거고 이제 그 과정 안에는 내가 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대가 낸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또 이제 계층 간 어떤 연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법 개정이 상당한 화두였잖아요. 이게 근데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이제 잠시 이제 짚어드리면은 이게 지금 현재 보험료율은 이제 9%거든요. 근데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0.5%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2033년에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하자. 네. 그러니까 0.5%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제 부담을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들이 내고 있는 부담을 이제 점층적으로 이제 15%까지 쭉 늘려가는 걸 이제 생각해 보고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이 사실은 이게 43%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43%로 이제 고정이 원래 이제 됐었는데 네. 이거를 매년 조금씩 낮춰서 원래는 좀 이 연금 기금 속도를 좀 방어해 보자라는 논의를 계속 하다가 이걸 이제 소진 속도를. 소진 속도를 이제 계속 이제 누군가는 이거를 좀 낮춰야 된다. 보장률을 낮춰서 네. 이 연금이 이제 유지되는 기간을 늘리는데 좀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사이드에서는 아니다. 이거를 낮추면서 사람들의 이 보장성을 낮추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제 요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 보장료율은 이제 그대로 가고 이 소득 보험료율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연금을 굴리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은 5.5%로 이제 계산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요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번에 그 국민연금 개정이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요.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모수개혁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아쉬운 건 있거든요. 그리고 논의됐던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미룬 건 아쉬워요. 근데 그래도 급한 모수개혁은 진짜 급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합의한 내용이라도 빨리 한 거는 그래도 격려해 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구조개혁을 하는데 방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수개혁 이거 완전 계약이고 이거 완전 다 물러라라고 하는 게 좀 과하다고 보죠 저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수개혁 안의 이제 핵심은 이 내는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금액도 40%에서 43%좀 이제 늘리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더 덜 줘야 되는데
덜 네.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됐고 내는 돈은 더 늘어가지고 청년 세대의 부담은 급증시켰다. 요런 이제 뉘앙스로 말하는데 이건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처음 먼저 밝히고 싶은 거는 저는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청년 또는 미래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 대체율을 높여주는 것이 네. 이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겠죠. 미래 세대나 청년 세대 입장에서도 납부액을 줄여줌으로써 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들도 상당해요. 아, 어떤 비용이요? 어떤 비용들이 있냐? 그 보장성, 그러니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으면 네. 그 부족한 만큼 누가 그걸 책임져야겠어요? 본인이 책임지거나 어. 혹은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에 어떤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연하지 않는 이상. 부양의 책임이. 네, 부양의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각자 다 있잖아요. 그쵸, 각 그쵸. 가구마다, 가족마다. 그게 그냥 다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양의 부담은 남아 있는 거고 그걸 그냥 각자가 다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회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특히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한 나라고 그 경제적으로 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자기가 노후 대비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절대 다수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를 공동체가 같이 부담하는 게 그 각 개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개인들의 수가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납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 네. 부담하는 부담률을 이제 낮추면 네. 내는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네. 결국 이제 보장 소득 대체율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노인들은 가난해질 텐데 네. 그 가난해진 노인들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네. 국가가 사회적인 어떤 복지 시스템으로 하든 네. 아니면 그냥 노인 개인이 정말 불행한 상태로 존재하든 네. 아니면 그 자녀가 이제 부양을 하든 음. 어떤 식으로든 이 노인의 빈곤에 대한 거를 이제 보조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플러스-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그렇게 그냥 노인 빈곤이나 노인 자살률 같은 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면 그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직간접적인 비용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인 거예요. 그거를 물려주는 거죠, 이 후세대한테. 그런 사회적 비용 금액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그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 네. 거네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있잖아요. 아,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뭐겠어요? 아이를 낳지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노후의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도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출생률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그럼 출생률을 회복하려면 노후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 보장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소린데 보장성을 높이지 않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저출생이 워낙 심각하고 뭐 0.7명 수도권 뭐 서울은 뭐 0.5명 시대로 접어드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에 이미 딱 고정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계속 저출생 영원히 이제 2060년 70년까지도 아이가 태어날 미래와 비전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태어날 아이들이 없다라고 사실 지금 당장의 현실도 그러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이게 마음이 영원하진 그- 않을 거다. 이해는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치면 근데 사실 그렇게 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는 시대가 되는 거지. 네. 그걸 전제하고 연금 개혁이나 연금안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전제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병들어 있는데 약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지금 당장 죽기 직전인데 약을 아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쓸 약이 필요하게, 약이란 건 이제 돈이겠죠. 나중에 쓸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약 아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약을 제대로 써가지고 사회가 정상화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같이 병행하면서 논의하는 게 맞는 이제 이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고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이런 연금 개혁을 더 줄이고 더 없애서 이 보장성을 더 낮춰서 이 노후의 어떤 불안정성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우리 사회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네. 그러면 애들은 더 안 태어날 테고 그럼 굉장히 안 좋은 이 악순환 굴레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탈피하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 보장제도에 대한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 부담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가 더 우선된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근데 중요하죠,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근데 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보장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보장 제도이고 연대를 기반으로 굴러가고 이게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보장성이 더 성숙하는 거는 필요한 거다. 그거를 기준으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걸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게 더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끔 지금 당장 완벽하게 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 그래야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랬을 때는 보장성을 낮추는 것밖에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확정적으로 돈을 덜 쓰면 유지가 더 되니까 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금 개정에 대한 그 논의 태도를 좀 계속 나가보고 있는데 저희 그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만 봐도 사실은 이 연금의 부과액 하나 혹은 소득 대체율 하나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논의할 수 없고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들은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개혁 논의로 가긴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라는 이제 사진 띄워드렸는데 이 사진이 어디서 지금 나온 자료인 거예요? 이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게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같이 읽어보면 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 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짐. 사실 이 문장 자체가 그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는데 좀 그 앞에 말한 그 전체를 좀 본다고 생각해 보면은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 8천을 납부하고 3억 천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지금 이 사진의 논점은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래 그 계산을 근데 그 내는 보험료는 5,4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총 연금액은 2,200만 원만 증가하니까 사실 내가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많아졌으니까 손해 본다라고 생각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제도에 보다는 네.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거 맞는 말이다. 네. 그래도 여전히 내가 1.8억 원을 납부하고 3.1억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이건 엄청난 비율이란 말이죠. 투자 상품이라는 표현 정말 싫지만 어떤 투자 상품도 이럴 수가 없어요. 투자 상품으로만 봐도 이 엄청난 수익률을 이미 이번에 바뀐 걸로도 그렇죠. 바뀐 상태에서도 이미 투자 상품으로 치자면 그런 이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민간 개인연금 같은 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겠지만 뭐 10년간의 평균적인 그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그 비율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수익률이. 그리고 ETF 같은 것도 한 40년 동안 묵혀놓는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뭐 잘 나오면 30% 40% 수익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민연금 거의 한 1.5배 이상이잖아요. 이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 상품보다도 나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 안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보장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손해 본다라고 화나는 건 조금 잘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손해 본다는
워딩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해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덜 받아 이게 아니라 지금 기성세대가 받는 것보다 덜 받는 제도가 된 거 아니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초점 아닐까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대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죠. 아, 이게 네. 바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네. 어. 어떤 손익을 따져서 내가 절대 손해 볼 수 없어라고 하면 이 제도는 굴러갈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상태로 지속해서 쭉 간다고 해도 사실은 연금이 고갈되잖아요. 네. 고갈되는 걸 완벽하게 이번 모수 개혁을 통해서 네. 연금 개혁 고갈을 완전히 막은 개혁은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좀 논의해 가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수 개혁은 정말 여러 번 해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네. 여러 번의 모수 개혁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공유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 설명을 듣고 아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보장성 중요한 거 내가 이해하겠어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드는 반문은 그거 알겠지만 이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라는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한데, 아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아무리 보장이 됐다고 해도 이게 다 없어져서 이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끝나버리면 이 보장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부나 정치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태도도 필요한 건 맞는데, 동시에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도. 네. 왜 인내심이 필요하냐? 이거 지금 당장에 어떤 완벽한 대책을 세팅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잠시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자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세요.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좋은 안을 내놓을 겁니다. 이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게 정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건 저는 좀 불만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거. 정치권이랑 정부에서 시민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방향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나눈 것처럼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 소진율을 막는 방법이 있긴 하죠.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사회보장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걸 고민하는 것인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각자가 생각하시는 어떤 이 연금 제도에 대한 생각들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은 보고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일단 지금 연금 개혁에 굉장히 화난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1번은 난 안 하겠다. 날 이 세대 연대 과정에서 빼주고 내가 노인이 돼서 빈곤이 되든 내가 잘 먹고 잘 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알아서 할 때보다도 내가 이걸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금을 그러니까 없애버리자는 그 의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논의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분들이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거를 진지하게 우리의 국민연금 또는 우리 연금제도에 대한 미래 방향성으로 놓고서 논의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나를 빼주지 않겠다면 난 아주 적은 돈만 내고 내가 낸 만큼 가져갈게. 라는 어떤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주장을
막 배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의 테이블에 올려 막 완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즉 쉽게 얘기하면 보장성 적게 하고 그냥 적당히 내고 적당히 받아갈게 이런 거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용돈연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장성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많이 내고 네. 보장성을 충분히 받아갈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소득 보험료 한 40%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화내는 게 그것도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험료라는 게 정치에서 결정하는 건데 정치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40%를 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고 봐요.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정하는 선이 뭐 정하기 나름이지만 뭐 13%일 수도 있고 더 올려서 18%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로 당연히 고갈되고 그 나중에 그 엄청나게 많은 지급해야 하는 양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 재정을 쓰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그 연금 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오래된 국가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기금을 지출해서 써서 네. 보장성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가고 재정, 있었다. 국가 재정을. 국가 재정을 사용해서 보장성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제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가 또 새로운 그 이 연금이라는 논의 테이블에 새로운 안을 내놨는데, 이 이준석 안은 사실 그 옛날에 KDI 기관에서 이제 냈던 안이에요. 근데 그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 이게 지금 이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 대체율로 된 연금 구조로는 이제 모수 개혁을 계속해도 결국 고갈을 막지 못한다. 그럴 바에는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납부한 세대끼리는 현 연금 제도로 이제 두고 앞으로 새 연금을 구성해서 최대한 낸 만큼 받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요런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구연금, 신연금 나누는 아이디어는 좀 더 고민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뭐 생각해보거나 판단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연금의 내용이 어떠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 보장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신연금에서 보장성이 낮아지는 형태의 어떤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못했던 부분인 건데, 보장성이 낮아지는 선택을 하는 걸 지금 하는 거는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정을 쓰는 방법도 있고,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랑 그다음에 산업 구조랑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들도 있고, 거기에 또 이민자 문제도 있고 여성의 경제 활동도 있고, 다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을 고민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데, 너무 섣부르게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세팅해.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보장성을 낮추고 그냥 조금 내고 조금 받겠다라는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게 너무 섣부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변화나 경제 변화에 따라서 조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제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조정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너무 빠르게 이제 딱 확정을 짓고 이건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보장성을 흔드는 위주의 어떤 논의로만 이어지는 것들이 연금 논의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의 어떤 연금 개혁의 논의의 거의 대부분은 이걸 내가 많이 받고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분노. 그 기존 세대에 비해서 내가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내고, 이것이 심지어 내가 받을 때까지 유지되지도 못할 거다. 내가 받을 때쯤 되면 고갈이 돼버려서 아예 못 받을 거다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이제 많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실은 세대 연대, 계층 연대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폭넓게 고민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영역이다. 네. 특히 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실은 지금의 저출생이 미래 10년 뒤에 저출생과 같지 않을 수 있고,
또 10년 뒤에 경제 상황이 우리가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어떤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네. 아직 못 하신 얘기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좀 짧게 하면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연금을 다층 체계로 해야 된다는 거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다층 체계라는 거는 우리 지금 국민연금뿐만 기초연금도 아니라, 있고 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연금들 죄송합니다. 이 연금들을 다층으로 쌓아서 소득 대체율을 높게 만드는 게 보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 구성을 어떻게 비중을 나눌 거냐 이게 저희가 합의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는 그 국가 재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국가 재정을 쓰는 거는 내 세금 쓰는 건데 내가 보험료 내는 거나 재정 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세금은 세목도 많고 개인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법인세도 있고 더 다양하니까 좀 더 넓게 연대하는 게 있고 개인의 부담은 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국가 재정을 쓰는 건 세금뿐만 아니라 국채도 있어요. 국채는 그 미래 세대가 갚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 세대가 이렇게 미래 세대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로 묶어져서 얘기할 수 있지만 무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50년 단위로 얘기한다고 하면 미래 세대 1, 2, 3, 4가 있을 텐데 분담해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기간으로 예. 이게 늘려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한 건데 재정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어떤 방향성을 두고 그때그때 파도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어떤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쓰게 되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연금 개혁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대화를 좀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지금 너무 이 어떤 보장성, 내가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 내가 너무 많이 내서 답답해라는 어떤 논점에서 조금 더 좀 폭넓게 좀 바라봐보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연금을 납부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연금이라는 제도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회 보장이 되는가? 내가 앞으로 노년이 됐을 때 나의 노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가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 연금이라는 제도의 어떤 피라미드가 잘 연결돼 있느냐. 그래서 이 연결된 거 안에서 우리가 사실 목적하는 이 노후가 정말 제대로 보장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납부한 돈뿐만 아니라 국가 납부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률 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재정 투자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단기안으로 이렇게 냈으니까 이거는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정적인 상황 안에서 더 크게 고려해 볼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다음이면은 없어지고 이거는 없어져야 될 제도고 이런 식의 어떤 논의보다는 좀 더 폭넓게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연금을 좀 바라보는 태도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럼 좀 더 더 상상력 있는 연금 개정안에 대한 논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또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